1888년 런던 화이트채플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과연 잭 더 리퍼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제기된 DNA 증거는 과연 믿을만할까요? 136년간 지속된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1888년의 런던 화이트채플은 극도로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그림자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매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화이트채플 지역의 인구 밀도는 런던 평균의 3배에 달했고 1제곱마일당 약 9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범죄율이 높고 경찰의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스 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바로 이런 환경에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경찰 시스템은 오늘날과 달리 매우 원시적이었습니다. 지문 감식이나 과학 수사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대부분 목격자 증언에 의존했죠. 스코틀랜드 야드와 런던시 경찰이 각각 다른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 협조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범인에게는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화이트채플에는 약 62개의 여인숙과 233개의 공동 숙소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극도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곳들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하룻밤 숙박비 4펜스를 마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죠. 일반적으로 잭 더 리퍼의 피해자는 5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화이트채플 살인사건 파일에 총 11명의 피해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채플 살인사건 파일에는 캐노니컬 5 이외에도 로즈 마일렛, 앨리스 맥켄지, 핀친 스트리트 토르소 사건, 프랜시스 콜스 등 사건의 추가 살인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5명의 피해자, 이른바 캐노니컬 5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메리앤 폴리 니콜스입니다. 1888년 8월 31일 새벽 3시 40분경 43세의 폴리 니콜스가 벅스로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깊게 베어 있었고 복부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숙박비를 마련하지 못해 거리에서 지내야 했던 상황이었죠. 두 번째 피해자는 애니 체프먼입니다. 1888년 9월 8일 새벽 6시경 47세의 애니 체프먼이 햄버리 거리 29번지 뒷마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더욱 참혹했는데 복부가 절개되어 내장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범인이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 9월 30일에는 잭 더 리퍼 사건사의 길이 남을 더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단 45분 간격으로 2명의 여성이 살해된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인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는 새벽 1시경 베르너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베어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복부 절개가 없어 범인이 방해를 받아 작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목격자가 마차로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범인이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인 캐서린 에도우스는 새벽 1시 45분경 미틀의 광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까지 훼손되어 있었고 왼쪽 신장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에도우스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밤을 보냈다가 새벽 1시에 풀려났는데 불과 45분 만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피해자는 메리 제인 켈리입니다. 1888년 11월 9일 오전 10시 45분 25세의 켈리가 밀러스 코트 13번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참혹했는데 시신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켈리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젊고 실내에서 살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88년 9월 말 런던의 한 뉴스 에이전시에 보내진 편지에서였습니다. 이 편지는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에 도착했고 디어바스로 시작하는 이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편지에는 디어바스 신문에서 내가 미친놈이라고 하던데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했는걸. 다음번 일을 할 때는 귀를 잘라서 경찰에게 보내주마. 잭 더 리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신문에 보도되면서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프롬 헬 편지인데 1888년 10월 16일 화이트채플 치안판사 조지 러스크에게 보내진 이 편지에는 실제로 인간의 신장 일부가 동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프롬 헬 미스터 러스크, so I send you half the KIDNE I took from one woman PRASARVED it for you TODR peace. I pride on the ate it was very nice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편지들이 언론이나 일반인들의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시 경찰은 무려 700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모방범이나 호기심 많은 시민들의 소행으로 여겨집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언론의 보도 방식이 사건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상세한 묘사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는 범인에게 일종의 명성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잭 더 리퍼는 언론이 만들어낸 최초의 미디어 스타 연쇄살인범이었던 셈입니다. 13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용의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몬테규 존 드루이트입니다. 1857년생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변호사이자 교사였던 드루이트는 마지막 살인 사건 직후인 1888년 12월 31일 템스 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되었고, 경찰 문서에 따르면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가족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기록이 있어 더욱 의혹을 샀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 코스민스키입니다. 1865년생으로 폴란드계 유대인 이발사였던 코스민스키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여성에 대한 강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91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1919년까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수용된 시기와 잭 더 리퍼 살인 사건이 멈춘 시기가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마이클 오스트로그입니다. 1833년생으로 러시아 출신의 의사이자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과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잭 더 리퍼의 범행 수법과 일치한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신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DNA 분석을 통해 아론 코스민스키가 잭 더 리퍼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캐서린 에드워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DNA입니다. 연구자 러셀 에드워즈는 2025년 초 캐서린 에드워스 살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검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스와 코스민스키 양쪽의 후손들이 이 법적 노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DNA 시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숄이 정말 범죄 현장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136년 동안 어떻게 보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둘째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한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만 전해지고, 같은 모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DNA를 가질 수 있어 개인 식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당시 런던에 거주했던 폴란드계 유대인들 중에 코스민스키와 같은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888년 11월 메리 제인 켈리 살해 이후 잭 더 리퍼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는 연쇄살인범 연구에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들은 체포되거나 죽을 때까지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잭 더 리퍼는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죽음입니다. 범인이 자살했거나 병사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드루이트는 마지막 사건 직후 자살했고,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타이밍입니다. 또한 당시 런던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고려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감금입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가능성입니다. 코스민스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가 정신병원에 수용된 시기와 살인사건이 멈춘 시기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이주입니다. 런던을 떠나 다른 도시나 국가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는 대서양 횡단이 활발했던 시기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잭 더 리퍼와 유사한 범행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실한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모방범 이론입니다. 애초에 여러 명의 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초기 언론 보도를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고, 진짜 잭 더 리퍼는 첫 2명의 피해자만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찰의 압박 효과입니다. 메리 제인 켈리 살해 이후 경찰의 수사가 더욱 강화되었고, 화이트채플 지역에 대한 감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범인이 더 이상 안전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잭 더 리퍼 사건은 현대 범죄 수사와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 기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경찰 의사 토마스 본드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현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초기 형태로 여겨집니다. 또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후 지문 감식, 혈액형 분석 등의 기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의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검 결과를 통해
범인의 해부학적 지식 수준을 추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는 현대 법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중문화 측면에서는 더욱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뮤지컬의 소재가 되어왔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소설에도 이 영향을 미쳤고, 현대의 범죄, 스릴러 장르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리퍼롤로지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여전히 이 사건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서적만 수백 건이 출간되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이론과 용의자가 제기되고 있어 이 분야 연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런던에서는 잭 더 리퍼 관련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이트채플 지역의 범죄 현장을 돌아보는 투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박물관과 전시관도 있습니다. 미디어와 언론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다뤄집니다. 잭 더 리퍼 사건은 선정적 언론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이 어떻게 사건을 각색하고 과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중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잭 더 리퍼는 왜 이토록 매력적인 소재가 되었을까요? 첫째,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미스터리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죠. 둘째,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런던의 빈곤, 계급 갈등, 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사회 비판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낭만화된 공포입니다. 그의 잔혹한 범죄는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와 결합되어 때로는 예술적인 공포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문화의 소비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잔혹한 살인자를 너무 미워하거나 정작 중요한 희생자들의 비극을 외면한다는 지적이죠. 런던 화이트채플에서 성행하는 잭 더 리퍼 투어 역시 범죄를 상업화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잭 더 리퍼가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잭 더 리퍼 이야기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미디어와 결합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소설이나 영화로 다뤄졌지만 이제는 게임, 웹툰, 심지어 가상현실 VR 콘텐츠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추리게임이나 공포게임에서 잭 더 리퍼는 핵심적인 악당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플레이어는 그의 정체를 밝히거나 혹은 그에게서 도망치는 역할을 맡게 되죠. 이는 수동적인 관람을 넘어 직접 미스터리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대 수사 드라마들은 잭 더 리퍼의 수법을 모방한 모방범을 등장시켜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범죄 심리나 수사 기법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장치가 됩니다. 잭 더 리퍼의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어둡고 금기시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의 잔혹한 범죄는 공포와 스릴을 갈망하는 대중에게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범인의 정체를 추리하고 사건의 단서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듯한 지적 유의를 느끼게 되죠. 결론적으로 잭 더 리퍼는 단지 미제로 남은 한 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문화적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진실을 찾는 것보다 그 과정을 즐기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진실을 찾는 것보다 그 과정을 즐기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136년이 지난 지금도 잭 더 리퍼의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DNA 연구 결과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젠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비록 범인을 찾지 못했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이 136년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잭 더 리퍼라는 범인의 정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메리앤 니콜스, 애니 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도스, 메리 제인 켈리, 이들은 모두 이름을 가진 실존 인물이었고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셋째, 과학적 접근법의 중요성입니다.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미디어의 책임입니다. 당시 선정적 보도가 사건에 미친 영향을 보면 현대에도 미디어가 범죄 보도를 할 때 신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잭 더 리퍼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정의, 기억, 과학, 그리고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마지막 장을 닫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영원히 추리하는 수많은 탐정 중 한 명이 될까요?
미국록의 서기관 야필이었습니다.